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탐구 연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라고 해서 윤리학의 구분 알아봤고 또 실천윤리의 등장 배경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실천윤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윤리들을 총 한 7가지 정도 알아봤죠. 유불도, 그리고 서양에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적 접근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론윤리를 배웠다고 해서 바로 현실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지금부터 한번 길러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탐구 과제 보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을 이해하고 또 일상 윤리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해볼 거예요. 요 학습지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서 해도 되고 또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인쇄해서 빈칸 채워 넣어가면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적 추론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적 추론의 의미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 자체를 도덕적 추론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도덕적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도덕적 추론 과정,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조사, 분석, 비교, 평가해서 타당한 결론, 즉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탐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분하는 걸. 근데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도덕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런 간단한 과정을 의미하고 도덕적 탐구는 요 각 과정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비교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렇게 3가지 의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덕 원리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 건데 도덕 원리라는 건 옳고 그름의 기준이자 원칙을 의미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자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검증된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의무론이라든지 공리주의라든지 이런 우리가 배워왔던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칸트가 중시했던 것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런 도덕 원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혹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도덕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고 이것들은 대부분 보편적인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어야 도덕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자 원칙인 도덕 원리는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우리 행동과 판단에 지침이 되줘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원리를 삼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점. 자, 도덕 원리 이해 갔죠? 그러면 사실 판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신문기사 혹은 전문가의 연구 성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과 거짓으로만 구분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참, 거짓으로 명확하게 나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모든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신경계가 없는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고,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 신문기사, 전문가 연구 성과 혹은 참고 문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딱 참이다 거짓이다 나뉠 수 있는 정보를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릴 때에는 도덕 원리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실도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그게 가짜 뉴스인지 혹은 진실된 뉴스인지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사실 판단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도덕적 추론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요것들을 근거라고 부르거든요. 도덕 원리는 원리 근거가 되는 거고 사실 판단은 사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근거에 따라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인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 보면 총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단계를, 논리적인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지금 선생님이 A는 B고 C는 A면 C는 B다 라고 예시를 적어놨는데 알파벳으로 쓰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 건데 도덕 판단은 아니고 3단 논법 했을 때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의 예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지금 보면 알다시피 당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3단론법이 아니에요. 예시일 뿐이에요. 자, 선생님이 옆에 있는 A는 B고 C는 A면 C는 B다. 요 내용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모든 인간은 A가 되겠죠? 죽는다. B가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지금 A나 B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C가 되겠죠. 인간이다. 그러니까 A에 나왔던 이야기죠. 소크라테스는 C는 죽는다. B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내용이랑 그대로 일치되게끔 선단논법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단논법을 적용해서 이 도덕적 추론을 할 때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요 3단 논법을 통해서 도덕적 추론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요 사이사이에 비는 어떤 논리적인 오류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단 논법이 이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룰 뇌사라든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3단계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요 사이에 필요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추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도덕적 추론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3단 논법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적 추론의 예시 자료로 교과서 33페이지에 있는 뇌사 찬성반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시된 예시고 사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공된 원리 근거나 사실 근거 말고도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해요. 네,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예시니까 이거 A, B, C로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도덕 원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할 수도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 먼저 보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는 옳다라고 했죠. 이거 A는 B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도덕 원리는功利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도덕 원리죠. 기억나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리의 원리. 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새로운 정보죠. C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A. 차례가 돼야 되는데, 보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는 이라고 한 것 치고는 여기 너무 다른 말이 써 있죠. 근데 문맥을 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자체로 A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C는 똑같이 옳다, B이다. 자, 이런 식으로 3단론법을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도덕 원리,功利주의에 대해서 의무론적 입장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 판단이 통계적으로 맞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빈 어떤 논리들이나 근거들이 있다면 그걸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A는 B다. 자, 요거는 아까功利주의적인 입장과는 좀 대비되는 어떤 자연법적 입장 혹은 의무론에서 이야기하는 의무론적 입장이기도 해요. 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C는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것이다. A. 자, 요거는 앞에서 봤던 내용과는 조금 달리 그대로 적용이 됐죠. 지금 거의 똑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C는 옳지 않다. B이다. 자, 요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법이나 의무론에 해당되는 어떤 요런 경우 정당방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게 맞는지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인간이 품위 있게 죽어야 하고 고통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걸 불가능하게 할 어떤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요 사이사이에 빈 어떤 논리적인 오류들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론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시 자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도덕적 탐구의 의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녹음을 2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도덕적 탐구의 의미 먼저 보면 도덕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조사, 분석, 비교, 평가해서 타당한 결론, 즉 도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도덕적 탐구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이듯이 여러분 요 과정, 요 논리적인 추론 과정, 요 과정을 단순히 나타냈을 때는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고 요 과정 안에서도 원리 근거가 타당한지 사실 근거가 타당한지 도덕 판단이 오류는 없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런 추론들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공감해보는 과정까지도 모두 포함한 게 도덕적 탐구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도덕적 탐구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덕적 추론 능력 있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이 능력도 필요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도덕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내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의 입장이라면 어떨지 한번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보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기 위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도덕적 탐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런 도덕적 추론 능력 말고도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감성적인 능력, 즉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고요. 그럼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정을 보면 일단 도덕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 문제면 거기에 대한 도덕 판단을 일단 잠정적으로 내려요. 확정 짓지 않고. 그 다음에 근거들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 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도덕 판단을 확정 짓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도덕 문제 확인 먼저 보면 이게 도덕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인지 확인하면 돼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도덕 원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도덕 판단이 달라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당위 문제가 맞다 하면은 이제 잠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그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원리 근거와 사실 근거 두 가지가 있겠죠. 즉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거의 원리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겠죠. 잘못 얘기했어요. 근거의 타당성이라는 건 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두 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잠깐 확대해서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도덕 원리의 타당성. 한번 검토해 볼게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총 세 가지 알아볼 거예요. 세 가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역할 교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런 도덕 원리들을 세웠죠. 역할 교환 검사 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어도 그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사람일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엄청나게 부자야. 이런 경우에 어려운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우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 해보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을 내 입장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반증 사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반증 사례 검사법. 반증 사례라는 거는 반대를 증거하는 사례, 그러니까 반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 즉 예외 사례 찾아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옳다. 생명을 해치는 일은 옳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요런 것들이 반대되는 어떤 예외 사례는 없을까? 진짜 생명을 해치는 일은 언제나 옳은 걸까? 라고. 생명을 해치는 일은 언제나 나쁜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외 사례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칸트 하면 떠올리는 것. 보편화. 결과 검사법. 요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칸트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언 명령의 형식, 정식 해가지고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도덕 판단을 내리죠. 그걸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 준칙이 맞는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넣어보는 형식이 있는데 그게 보편화 정식, 인간성 정식. 인간성 정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도덕 판단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 보편화 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준칙을 내가 세운 어떤 도덕 판단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하면 그게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되고 그걸 실천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즉 보편화 결과 검사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보는 거. 어떤 시대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상이 없다 하면 도덕 원리, 즉 원리 근거의 타당성은 인증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사실 판단을 검토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도덕 원리 검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머릿속에서 충분히 돌려볼 수 있어요.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진짜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아니다 라고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선생님이 적어볼 건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관련 참고 문헌 책이라든지 신문기사라든지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 잡지라든지 이런 관련 참고 문헌들을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내린 사실 판단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혹은 참거짓을 따져봤을 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둘 다 이상이 없다 하면 도덕 판단을 확정짓게 되고 이 도덕 판단이 결국 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도덕적 탐구의 마무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 딜레마든 한번 도덕적으로 탐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당하고 타당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서 최종 결론인 도덕 판단을 내 입장으로서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도덕적 탐구 의미와 과정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도덕적 추론 및 탐구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빈칸이 밑줄 그어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아까 여러분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사례 그대로 나와 있어요. A, B, C로 정리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빈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A는 옳지 않다. B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죠. C는 여기 무슨 말이 들어와야 할까? A 아니면 B죠. 근데 만약에 B가 들어온다고 해버리면 옳지 않다? 라는 거는 옳다, 옳지 않다라는 당위의 문제로 가버리는 건데 요 첫 번째가 도덕 원리였잖아요. 그쵸? 도덕 원리인데 두 번째도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오면 안 되겠죠. 이건 사실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다. 가 들어가야겠죠. 자,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똑같이 C는 B이다. 들어가야 되니까 옳지 않다. 선생님 설명 듣고 풀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A, B, C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A는 B다, C는 A다, C는 B다. 요 절차상에 알맞은 말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가 일관성 있는 어떤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나오는 건데 사실 똑같은 도덕 판단에 쓰이는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ABC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C가 반대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B에 써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친구는 아마 없겠죠? 여기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옳다 라고 해줘야겠죠. 그쵸? 자, 요 도덕적 추론 그리고 도덕적 탐구 관련한 내용은 수능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 문제, 과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도덕적 추론 과정을 나열을 해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 그래서 요 뭐 사실 판단을 통째로 비우는 일도 있고 도덕 판단을 통째로 비우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꼭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아니어도 된다는 점. 이 똑같은 맥락상에 있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ABC로 정리한 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도덕 판단을 위한 쭉 한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3단론법에서 이렇게 ABC로 정리했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들어갈 말은 도덕 판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도덕적 추론은 이해가 됐나요? 3단론법 이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적용할 수 있으면 도덕원리 타당성 검토로 내려갈게요. 자, 도덕원리 타당성 검토하기는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쵸? 사실 논리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정도만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사례 한번 읽어 볼게요. 김 씨는 현재 간암 말기 환자로 1년 동안 투병 중이래요. 그의 아내는 그의 아내는 박 씨인데 박 씨는 남편의 주치의래요. 아내가 지금 의사인 경우에요. 남편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날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없이 죽는 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량의 수면제를 달라 아내에게 주치의인 아내에게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죽도록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 상황에서 박 씨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옳은 행위인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세 글자로는 안락사라고 하죠. 자, 편하게 죽도록.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 죽을 사자. 자, 이렇게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거 안락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더 긴 말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도 해요.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거는 이을 연자에 목숨명자, 목숨을 잇는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호흡기 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약물을 투여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한다는 거는 호흡기를 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다른 소단원에서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박 씨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약을 준다 만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도덕 판단을 내렸다고 해보는 거예요. 치사량의 수면제를 제공했어. 그래서 남편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안락사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도덕 원리 근거를 제시했을 때 어떤 원리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답안을 적어봤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밴드에 어떤 게시물에 댓글로 올려줘도 괜찮고 과제 게시물에 올려줘도 괜찮고 혹은 저기 질문 만들기에다가 질문해줘도 괜찮고 혹은 밴드에 있는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봤을 텐데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답안이 예시 답안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니까 선생님은 그냥 예시만 제공을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시 답안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많이 그 적용했던 사례들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옳지 않다. 자, 사이에 뭐 이런 것도 적어볼까요? 고의적으로. 완벽한 도덕 원리인 것 같은데, 그쵸?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일은 옳지 않다. 라고 하면
요거 반박할 것들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도덕원리는 칸트의 의무론을 적용한 도덕원리일 수도 있고 자연법 사상 있죠. 자연적 성향에 따른 자연법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피노자라든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생각을 적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요런 것들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작년에 윤사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도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또는 칸트 같은 경우에 앞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런 도덕 원리를 내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세 가지 검사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번에서 제시한 도덕 원리가 타당한지 검토하세요. 자, 일단 세 가지 검사법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쵸, 역할 바꿔보는 거, 역할 교환. 검사법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외 찾는 거. 그쵸, 반증 사례 검사법. 그것을 반증하는 사례를 찾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보편화해보는 거. 보편화 결과 검사법. 이 될 수도 있겠죠.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역할 교환 검사 해봤을 때, 내가 김씨라면 어떨까? 그쵸? 내가 김씨인데 너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아내가 나를 죽인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반증 사례 어때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 중에 이런 경우 어때요? 누군가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정당방위를 한다고 하면 그거 과연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증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럼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일은 옳지 않다를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인정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상 확인될 수 있겠죠. 보편화될 수 있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겠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봤을 때 역할교환 검사에서 걸리는 점들이 뭐가 있다. 반증 사례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도덕 원리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이 도덕 원리를 보완하는 거예요. 이런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나오면 그걸로 보완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덕 판단을 구체화시키고 어떤 원리들, 사실들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법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도덕적 탐구 연습에 대해서 쭉 배워봤거든요. 우리 도덕적 추론으로서 3단 논법 알아봤고, 또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의 의미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 다음 이 도덕적 추론의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 비교, 평가하는 도덕적 탐구 활동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도덕적 추론 및 탐구를 연습해보는 활동도 2가지 정도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윤리적 성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 과제로 댓글 올리기 해놨잖아요. 질문 만들기. 그 댓글 다는 질문 만들기에다가 질문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윤리적 성찰로 자, 그럼 윤리적 성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윤리적 성찰 어렵지 않고 성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반성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와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윤리적 공감 능력, 민감성 이런 것들을 기르는 사고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의미 한번 볼게요. 윤리적 성찰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도덕 판단 등의 경험이 오늘날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과 인격 성향을 찾아보는 사고 과정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판단들 중에서 윤리와 관련된 것들, 당위와 관련된 것들, 뭔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현재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고
또 어렵게 판단 내리지 않아도 이미 내면화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격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윤리적 성찰 과정, 사고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으로 대표되는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과거를 잊은 삶이죠. 과거를 잊은 삶 자체는 발전이 없잖아요. 옛날에 했던 실수 또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저녁 다 먹었는데 라면 먹으면 내일 후회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쵸? 근데 라면을 먹었어. 실수했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속도 쓰리고 얼굴도 퉁퉁 부었어. 성찰하죠. 내일은 안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영향을 알고 다음번에는 밤에 배가 고파도 라면을 먹지 않고 우유 한 컵으로 이 배고픔을 달랬어. 그럼 다행인데 배부르다 라면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실상 성찰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런 삶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 크게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타인을 따라하거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찔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조금은 찔릴 때가 있거든요.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나중에 선생님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밥을 먹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확 선택하지 못해요. 이렇게 내가 먹는 것도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데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찰하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나 이런 친구들, 타인을 따라하거나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 친구들이 하는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경우,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 또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행동하는 경우 많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아닌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아닌가, 굉장히 편견이나 통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성찰하거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하는 질문에 10초 내로 한번 3가지 이상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할까요? 에 대한 대답을 10초 셀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3가지 이상.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10초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답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봤어요? 자, 이 적은 생각들 과연 정말 진실된 나만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거, 누가 얘기했던 거, 사회적으로 많이 들려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썼던 3가지 이상의 대답들, 그러니까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또 대단한 거예요. 3가지 이상의 대답들이 나왔을 때 그 대답들이 정말 나만의 주체적인 생각인지 혹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거, 어디선가 본 거,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됐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후자가 더 많다면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진지한 반성이나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고민은 여러분 도덕적인 행동 혹은 도덕적인 판단, 감정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에 대한 것, 인간의 삶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것들도 다 윤리적인 성찰이 돼요. 그래서 윤리적인 성찰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 자, 그러면 윤리적 성찰의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 협력적 2가지로 나뉘어요.
개인적 윤리 성찰은 당연히 나 자신의 것, 나 개인의 것. 이것을 성찰하면서 개인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과 인격의 유형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렵지 않죠. 협력적인 윤리 성찰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경험을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지. 집단 또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과 방침을 성찰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여기 쓰는 예는 여러분 학습지에 적지 않아도 돼요, 굳이. 어려우면 적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머리 색깔, 복장 있죠? 자, 학교라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머리 모양, 뭐 색이나 펌이나 이런 것들, 것과 복장 있죠? 교복을 단정하게 입지 않은 어떤 모습, 혹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 혹은 교복 대신에 사복을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덕성을 판단하는 경우 있었죠. 지금 배방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덜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이 상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색이나 머리 모양이나 복장이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 복장 뭐 사복 입는다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교복이 너무 불편해서 사복을 입고 공부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복장을 사복을 입었던 것 뿐인데 도덕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어떤 인격을 평가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억울하고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편견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방고등학교도 학교 규정을 바꿨어요. 머리 두발, 자유로. 그쵸? 아직 복장까지는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도 집단, 선생님들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집단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머리 모양이나 복장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게 옳으냐라고 성찰해 본 거예요. 협력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직원 회의를 열고 학생들끼리도 학생회를 열어서 학생회와 교직원 회의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교류하고 학부모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학교 규정을 고쳤죠. 이런 게 협력적 윤리 성찰인 거예요. 꽤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죠. 자, 그 과정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과거의 도덕적인 경험을 회상해요. 그리고 그 과거 경험을 분석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 적용해요.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좋았다, 나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미래의 도덕적 행동 방향에 대해서 통찰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 성찰을 해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성찰이야말로 이런 이론들은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직접 실천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천 그 사례를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평소에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글로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면화하면서 고민을 많이 없앨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일기 쓰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지금 요거는 일기까지는 아니고 실천 그 아까 얘기했던 요 과정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실천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적어본 거예요. 이거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죠. 요거 한번 연습해서 써보고 과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도덕적 탐구랑 윤리적 성찰까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생명윤리라든지 사회윤리라든지 적지 않아도 돼요. 과학윤리라든지 뭐 문화 그리고 평화 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필요한 어떤 능력,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탐구 능력, 성찰 능력,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검토하고, 내 입장을 정하고, 이런 연습을 해본 거고, 또 과거의 내 행동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고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 요거 이제 앞으로 배울 주제들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볼 거예요. 논술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토익 토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실에 오면. 그래서 여기까지 그 도덕적 탐구 그리고 성찰 연습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